GDSC 대우톡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GDSC 프론트엔드 코어 멤버이신 한규진님의 개발자로 성장하기, 그리고 GDSC 백엔드 코어 멤버 이찬진님의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년차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신 김종필님의 키노트로 실무에서 협업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한규진님부터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GDSC 프론트엔드 코어 하고 있는 한규진이라고 하고요. 주제를 정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떨 때는 새내기나 초심자분들이 많으면은 그때 막 기술적인 얘기를 했다가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고, 어떨 때는 경험 많거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주제를 정할 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대충 개발자로 성장하기라는 제목을 들고 왔는데요. 그래서 흔히 유튜브에서 회화화하는 동기부여 강사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에타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 아무래도 필적한 게 없어서 세오스는 지원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경력 있는 신입을 뽑는 느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프로젝트가 필요하대요. 근데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려고 개발 동아리에 지원을 하려고 이제 리크루팅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지원서를 쓰려고 봤더니 지원서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프로젝트 3개를 쓰래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동아리에 지원하는데, 동아리에 들어오려면 경력을 쌓아오래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저는 재작년 10월쯤에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개발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됐죠. 그때는 이제 고스락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작한 저 맨 왼쪽 위에 있는 프로젝트로 끝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세우스라는 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경험한 것들,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고스락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했고, 또 그걸 또 바탕으로 넥스터즈라는 동아리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에서 넥터에서 배운 것들, 이런 걸로 또 두둥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재 실제 유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은 이제 대충 방법을 알게 되거든요. 해둔 게 많으니까 동아리 지원서에 쓸 것도 많아지고, 그렇게 합격하면 또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 완전 노베인 상황에서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도 안 받아주고, 풀장을 하고 싶어도 뭐가 없고, 아는 게 없고, 친구들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막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한 달에 50만 원 돈 주고 배우는 스파르타니, 라이징 캠프, 저 이런 걸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전 별로였어요. 막 여러분들은 혼자 해도 충분히 그 이상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공부를 위한 공부, 글을 위한 글을 조심하자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 발표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어떤 얘기냐?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동아리를 지원을 하려면은 써야 된다. 주변에서 찾아요.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주제를 찾고, 또 누구나 하는 게시판 만들고, 인스타그램 만들고, 투두리스트 만들고. 근데 이런 게 이제 기터브 검색해 보면은 벌써 막 몇백 개, 몇천 개 나오거든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800개가 있고, 투두리스트 보면은 4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재밌는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했거든요. 저도 맨 처음 공부할 때 당연히 이렇게 SNS 만들어 봤고, 투두리스트 만들어 봤고 다 했죠. 근데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동기부여도 안 되고. 넥스터즈를 같이 하던 현직자 형이 이제 새로 들어온 주니어들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발 이런 쓸모없는 프로젝트 좀 그만하래요. 그 시간에 그냥 CS 하고 알고리즘 풀고 그냥 차라리 그래라. 그러다 이제 제 포포를 한번 첨삭해달라 보여드렸더니, 아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주변에 혹은 본인의 경험 중에서 불편했던 점이 있으면 그거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보슬학에서는 이전부터 이렇게 프로젝트를 3번을 했는데 저번 주도 대부톡에 오셨다면 대충 들으셨을 얘기예요. 안 오셨던 분들이 대충 썰을 풀어보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2019년 9월에 보슬학에서 20번째 정기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선배들이 지원을 빠방하게 해주시고 막 돈이 몇백만 원이 모이고 이래서 상상마당에서 크게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관객들이 갑자기 많이 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동기들한테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티켓을 종이로 나눠주고 너 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수기로 관리가 안 되고 또 회사 다니시는 선배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만날 수가 없는데 종이로 티켓을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카톡 풀친을 통해서 이제 티켓을 판매하는 거를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카카오톡 풀친은 쿠폰 기능을 사용했는데 이게 정확히 티켓 판매를 위한 기능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 명이 한 사람이 티켓을 여러 장 사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버거킹에서 쿠폰이 오면은 똑같은 쿠폰이 여러 개 온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이 티켓을 여러 개 샀다. 이러면 또 2개짜리 티켓을 만들어서 또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 더 살 수 있겠냐? 또 3개짜리 티켓을 보내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진 애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애들끼리 전화를 하면서 우리 저녁 하면은 한번 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불편했던 점 우리가 바꿔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제대를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티켓 예매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피그마에서 직접 디자인한 초기 디자인과 플로우고 그 기능 명세서와 이렇게 되어 있는 정리본을 가져왔는데 이때만 해도 뷰가 몇 개 없거든요. 완전 생 초기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변에서 찾아서 한번 재밌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주제를 정한다고 바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때는 저희 전부 다 아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미리 이런 것도 공부를 해오세요 하고 공고를 냈어요. 저희가 보통 3월에 공연을 하면은 1월 달쯤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한 달 동안 개발을 하고 런칭을 할 텐데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11월이죠. 11월에 이제 2달 동안 각자 공부를 해와라. 그래서 백엔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뭐 몽고DB랑 노드를 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공부를 해봐라. 그리고 프론트 할 사람들은 이제 리액트라는 걸 공부를 해와라. 하고 이제 공고를 내고 이제 2달 뒤에 만나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도 뭐 다른가요? 저도 감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뭐 흔히 듣는 노마드 코더 다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들어보고 뭐 리액트를 다루는 기술 이런 책 들어보고 그래서 나름 실력에 자신감 있는 상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실제로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니까 혼자 공부했던 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매번 찾아보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몇 달 동안 막 책 보고 막 혼자 이렇게 하던 것보다 프로젝트하면서 한 달 동안 삽질했던 게 훨씬 더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협업을 뭐 경험해보고 기술을 경험해보고 이 협업이랑 기술적인 이 2가지 관점 부분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웹기초 스터디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웹기초 스터디가 저번 주에 보니까 뭐 기시랑 기터브 이런 거를 과제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업을 할 때 뭐 브랜치를 파고 뭐 작업을 해서 플리케를 올리고 병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아예 몰랐거든요.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1,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스터디 2주차 때 배우는 내용들을 저희는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팀원 모두가 이게 디스코드에 모여서 내가 한 줄 수정해서 푸시를 해볼게. 너네가 이거 받아서 어떻게든 확인해봐라. 아, 충돌이 나는구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스쿼시 버전 뭐고 리베이스는 뭐지? 이러면서 직접 다 부딪혀 봤거든요. 왜냐면 저희 때는 막
GDS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이런 거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을 것들이죠. 인강에선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책에도 이런 거 안 알려주고 혼자 공부하면은 이런 걸 해볼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했으면은 아예 몰랐을 것들인 거예요. 또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이게 제가 짠 코드를 나만 보면은 그게 잘 짠 건지 못 짠 건지는 또 어떻게 아나요? 이게 그냥 코드가 돌아가면 장땡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원들끼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캡처를 다 해보진 않았지만 PR을 올리면은 어떤 식으로 뭘 고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 좋은 것 같다.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면서 막 코드 리뷰를 해주면서 피드백을 주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친구들끼리 할 때 이렇고 넥스터즈라는 동아리에서는 뭐 현업자들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는 또 심지어 저만 감자였거든요. 저 빼고 다른 팀원들은 막 3년 차, 5년 차 이런 개발자들인데 제 거에만 리뷰가 막 15개 달려요. 다른 분들이 필요 올리면 와 너무 코드가 깔끔하네요. H팀 이러고 끝나는데 제 거에만 막 리뷰 15개가 달려요. 아 이건 좀 아닌데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삭제 요망 이런 말이 달려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멘토링 수준으로 코드 리뷰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어디 가서 내 코드 필요를 올리고 뭐 리뷰를 받고 이러려면은 돈 내고 해야 돼요. 가끔 막 인스타 광고에 뜨거든요. 내 코드를 현업자한테 리뷰 받기 들어가 보면 한 달에 5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험이 되게 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하면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경험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음, 협업 과정 외에도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도 엄청 많았어요. 뭐, 이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분인가요? 그쵸? 저도 이분 강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누이떠 만들기 해보신 사람 있나요?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누이떠 만들기 이런 거 하면은 오류가 안 나요. 왜? 걔가 다 알려주니까 오류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막 강의 듣고 이틀 만에 트위터를 만들었어. 야, 씨, 나 천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상태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 보고 인강 듣고 따라치고 하면은 삽질할 기회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없으니까.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뭐 그렇죠. 정확하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 고스락에서는 티켓을 확인할 때 실시간 소켓 통신을 해요. 그래서 찍으면은 그대로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어드민 페이지로 넘어와서 티켓이 찍혔다. 그러면 DB에게 저장이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 소켓 통신이라는 걸 처음 써봤는데 이런 건 인강에 안 나오거든요. 책에도 안 나와요. 우리가 하려는 서비스에 하려는 기획에 필요하니까 그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남들이 쓴다니까 뭐 책에 나오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일 감자일 때 했던 프로젝트에서만 이럴까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최근에 불과 몇 달 전에 했던 프로젝트 때도 모든 게 다 문제였어요. 뭐 할 때마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둥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공연히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 다양한 이유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야 됐고 그래서 Next.js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리액트에서 하던 방식이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서버에서 이전까지 쿠키를 다루는 방법도 몰랐고 로그인 정보를 다루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되게 헤맸어요. 그래서 계속 구글 뒤져보고 공부하면서 한 3주 정도는 아예 코드에 손도 못 대고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프로젝트의 볼륨이 커지고 코드가 늘어나다 보면은 단순히 구현 외에 또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뭐 중복되는 코드를 줄이고 뭐 컴포넌트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당히 추상화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선언적으로 짜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새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코드를 짤 때 불편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뭐 토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열린 컨퍼런스 영상들이나 뭐 기술 블로그를 막 찾아봐요. 아 그러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코드를 짜는구나. 이게 또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제 코드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제 코드에 문제점이 보이고 또 기획도 아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 다음 프로젝트 때는 이 부분을 바꿔보자 이런 기획으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스락에서 했던 프로젝트가 1년 반을 이어지게 되고 지금 이제 두둥이라는 플랫폼까지 올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전부 다 블로그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기술을 공부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한 거죠. 이게 다 아까 여기서 스크립트 싱글 있고 다 그대로 적었습니다. 제가 삽질했던 과정들. 그래서 이런 글들이 이제 구글에 검색하면 제 글이 나와요. 이게 조회수 많이 주는 효자 대표 3개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글을 위한 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공부했던 과정들을 기록해 온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나름 잘 짠 코드라고 생각해서 이제 블로그에 적으려고 하면 야 이거 개쩌는 코드다, 이거 완전 코드 자랑하고 싶다, 딱 자랑을 하고 글을 씁니다. 글을 쓰려면은 좀 이론적인 얘기를 좀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또 다르네. 그럼 또 이제 공부를 더 하죠. 그럼 내 코드 틀렸는데? 그럼 이거 그대로 올리면 좀 상당히 창피한데? 이런 거죠. 근데 이미 글을 쓰고 있으니까 아까워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공부한 것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제 코드에 반영해서 그때 또 리팩토링을 또 합니다. 그걸로 또 이제 또 블로그를 또 써요. 이제 고치는 것도 알아야 고치잖아요. 글을 쓰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막 세오스를 하고 뭐 DDSC를 하고 뭐 이런 뭐 매분기 회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뭐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문장을 제 그냥 블로그에서 긁어보거든요. 이게 상당히 편해요. 이게 다 어차피 다 제 이야기고 제 얘기고. 그래서 동아리나 회사 지원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글들이 다 제 지원서에 대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건 넥스터즈 지원서에 썼던 얘기인데 지원자님 강점은 무엇인가요? 거기에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더 나은 UX에 대해 고민을 하는 걸 좋아하고 디테일에 욕심이 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느끼는 경험의 질이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뭐 반응형 설계와 트랜지션들을 고민하면서 뭐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한 경험이 있다 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글들을 적은 그 링크를 담았죠.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그때 면접 봤던 회장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되게 좋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동아리 수준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회사 가면 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동아리 수준에서는 되게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대충 알 것 같아요. 막 어느 블로그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책이나 문서에 다 나와 있고 그 글들을 내가 다시 써봐야 원본을 따라갈 수 없죠. 어쨌든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쓴 글일 테니까. 그래서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있어도 뭐 누가 댓글로 알려주겠죠. 그럼 그때 고치면 되는 거고. 어차피 다 제 얘기니까.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GDSC에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개발자 글쓰기 소모임, 개글소라고 하는데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격주로 자기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봅니다. 그럼 이제 저희 동아리에도 글 잘 쓰는 분이 한두 명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정말 뭐 그냥 그렇다고요. 관심 있으시면 참새한테 연락 주시면 껴껴 주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이후로는 그냥 반복인 것 같아요. 그냥 딱 저는 딱 취준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왔기 때문에 취준을 준비할 때까지는 요 뭔가 반복인 것 같다. 물론 알고리즘 해야 되고 CS 해야 되고 당장 급한 건 그건데 정리하자면 정말로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의 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뭐 그렇게 1년 반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4학년이 돼가지고 종아리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구슬학에서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 모두 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있어 보이는 말로 막 동반 성장 이렇게 하던데 처음부터 같이 하던 이제 위에 1819 학번 친구들은 어느새 현직자들이랑 협업을 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운영진을 하고 있고 또 수익형 앱을 런칭하는 동아리를 들어가던 친구들은 뭐 그에 맞게 매주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합류해서 늦게 공부를 시작했고 저희한테 뭐 많이 뭐 도움을 받으면서 들어왔던 2학번, 뭐 21학번 친구들은 이제 제 다음 기수 때 뭐 세우스 들어와서 지금은 현재 세우스에서 운영진을 하고 있고 이제는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이제는 걔네들이 자기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같이 이런 선순환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제일 뿌듯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들이 1티어라고 말하는 뭐 이런 동아리들, 뭐 렉터 이런 거에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얘네들은 뭐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뭐 그 동아리들이 나한테 당장 뭘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그만큼 얻어가는 게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넥터 했을 때 바빠서 거기 코드에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왜냐면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친 거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고. 지데스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폭풀이 생기는 게 아닌데 들어와서 무언가를 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소중한 저녁 시간을 이렇게 데프톡 들으러 오시고 뭐 다 이렇게 스터디 매주 과제 내고 뭐 소모임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미 저보다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되게 늦게 시작했으니까 3학년 올라갈 때 시작했으니까 실제로 학교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저 때는 그러니까 라떼라고 할 수 있는데 라떼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 진짜 놀기만 했어요. 여러분들 학점이 다 저보다 좋으실 거고 또 알고리즘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거고 그렇습니다. 뭐 네트워크나 컴고 이런 CS도 저는 이미 다 학점 보고 까먹었거든요. 지금 수업 듣고 있는 3학년 분들도 저보다 잘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급해요. 지금 포테부터 붙어야 되고 CS 해야 되고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2, 3학년 친구들이 있다면 저보다 잘 될 게 틀림없지만 뭐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프론트엔드 쪽에 관심이 있다. 뭐 질문이나 고민이 있다. 그러면 좀 디코에서 한규진이라는 실명 전사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뭐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이든 뭐 커피챗이든 뭐든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래 PPT 앞에서 발표했었는데 오늘은 그래요? 여기네요. 괜찮아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 요즘 저는 네이버 지원서 쓰고 있는데 규진이가 한 말이 정말 100% 공감 갑니다. 뭐 프로젝트 양이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프로젝트 하면서 경험하면서 트러블 슈팅했던 경험들을 블로그나 기록으로 무조건 남겨야 좀 쉽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가 지원서가 작년이랑 좀 많이 분위기가 바뀌고 흐름도 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규진이 했던 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오늘은 뭐 오어스랑 오픈 아이디 커넥트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기술적인 이야기예요. 기술적인 이야기고 백엔드로 어떻게 조금 더 잘 구성을 하고 구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오어스 같은 거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오어스를 들어봤지만 어느 정도 구현은 해봤다.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해야 될 이야기 중에서의 포인트는 이 뒤에 있는 오픈 아이디 커넥트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오어스 잠깐 설명하고 오어스로 회원가입하는 방식 잠깐 설명하고 그다음 이제 오어스랑 오픈 아이디 커넥트의 차이점 그다음에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구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인증과 인가를 잘 구분해서 쓰자예요. 그래서 인증과 인가를 어떻게 잘 구분해서 쓸지. 그래서 일단 오어스를 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오어스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 잘 쓰고 계시죠? 카카오톡에 이제 친구 목록을 불러오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내 친구 목록을 막 남한테 공개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허락을 하고 내 친구 목록 뭐 100명 불러와 주세요. 그런 식으로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 스토리를 다른 앱에서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아이디로 인증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오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3번 한양대는 되는 것 같던데 우리 학교는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걸로 이제 서비스 만드는 거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왼쪽에 그림이 이제 뭐 예시 사진이 좀 애매해가지고 소나클라우드라는 걸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GitHub 계정으로 이렇게 오어스를 통해서
제 GitHub의 실험과 그 다음에 코드 어세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소나 클라우드 측에다가 맡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OS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GitHub 같은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무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OS의 용어 그리고 이거 간단히 그냥 장표에 나온 그대로 좀 눈에 익히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좀 있다 하고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 그냥 좀 장표 보면서 조금 상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소나 클라우드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이 GitHub가 리소스 서버고 왼쪽에 있는 이 소나 클라우드가 클라이언트, 내가 만들 서버죠. 그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뭐 규진이가 예시로 들었던 두둥 같은 서버라면 클라이언트가 두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요청할 권한, 요청할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나 아니면은 뭐 GitHub의 뭐 이메일 주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어설라이즈 소나 클라우드 이 버튼을 누르게 돼 있죠. 초록색 버튼. 그래서 리소스 오너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허락을 할게.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한테 내 정보를 넘겨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금 용어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는 OAuth를 직접 구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OAuth 클라이언트를 등록하는 일이죠. 여기 있는 예시는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예시인데 카카오톡 디벨로퍼스에서 들어가서 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합니다. 뭐 두둥 아니면은 뭐 고스락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앱 키랑 리소스 서버에 뭐 클라이언트 키랑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URL이라고 좀 등록을 해놔요. 일단 뭐 가입하는 식이죠. 내 서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OAuth 리소스 서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으면 어세스 토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어세스 토큰을 통해서 리소스 서버에 있는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쇠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이제 리소스 오너하고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 인증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우선은 제일 먼저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 오너가 저고 클라이언트가 두둥 서버라고 하면은 일단은 허락을 받는 거죠. 제가 이러한 권한을 요청해도 되겠냐 했을 때 가져가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리소스 오너가 이제 인증 서버 리소스 서버에다가 이러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저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있었던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파라미터 형태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리다이렉트 URL 그 다음에 스코프 해가지고 요청할 권한 해가지고 리소스 서버에다가 요청을 다시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응답을 받는데 응답에다가 그 콜백 URL을 받게 돼요. 콜백 URL이랑 그 응답 헤더에 이제 로케이션으로 받게 되면 그 리다이렉트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301로 받으면 그 다음에 코드 정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 브라우저 그러니까 제 브라우저겠죠. 제 브라우저에서 리다이렉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자동으로 바뀌는 페이지가 이 로케이션 헤더에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두둥.com, 카카오 콜백, 그 다음에 코드 이러한 정보들이 다시 클라이언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브라우저가 가게 되면은 제 서버로 요청이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해당 URL에서 서버에서 이 넘겨온 코드 정보 가지고 일련의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어떤 처리를 해주냐면은 방금 받은 코드 정보를 가지고 어세스 토큰을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는 열쇠를 다시 받아오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리소스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할 때는 이게 맞게 요청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뭐 리다이렉트 URL이랑 그다음에 코드 받았던 코드들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게 되면은 리소스 서버 측에서 이제 한 번 더 체킹을 해요. 이 맞게 정보가 너무 많냐. 그 다음에
올바른 데서 요청 보냈냐? 뭐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리소스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어세스 토큰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어세스 토큰을 발급받게 되면은 이제 유저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아마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알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조금 그냥 후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을 처리를 보통은 이때 하죠. 그죠? 왜냐하면 어세스 토크 리소스 오어스를 사용하는 목적 중 하나가 회원가입을 할 때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 목록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오어스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많이 활용하니까 그래서 받았던 어세스 토큰을 가지고 리소스 서버에다가 유저 정보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프로필 정보가 오겠죠? 리턴 값으로. 그럴 때 이때 회원가입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생기게 돼요. 그 방금 받았던 어세스 토큰이 과연 내 서버에서 발급된 게 맞나 하는 문제점이 있죠. 이 장표를 전달받은 장표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방금 이제 어, 죄송해요. 잘못 왔네. 프리센터 있지 않나요? 여기 있었구나. 방금 이제 프로필 정보를 요청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넘어온 정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그냥 리소스 서버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두둥 서버에서 발급된 어세스 토큰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발급한 어세스 토큰이 우리 서버에서 발급된 토큰이라고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이 이제 두둥 서버인데 두둥 서버도 사실 뭐 웹페이지랑 백엔드로 나눠 있긴 하지만은 백엔드에서 어세스 토큰을 받아서 회원가입을 시키는 API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API가 있었을 때 발급받은 어세스 토큰이 두둥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발급된 거라고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정보에 리턴 정보에 제 거라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뭐 두둥 프론트 페이지 말고 아니 뭐 다른 앱을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한 곳에서 어세스 토큰을 발급받고 그 어세스 토큰 가지고 회원가입 요청을 보내면은 회원가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구조로 작성했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는 이제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그 어세스 토큰을 정보보기라는 API가 하나 있어요. 그 위쪽에 제가 URL 조그맣게 집어넣긴 했는데 그 어세스 토큰 정보보기라는 API를 통해서 우리 거에서 발급된 건지 앱 아이디를 리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로 뭐 두둥 어플리케이션이라면 뭐 6자리 수가 있어요. 그 6자리 수가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원가입을 할 때 카카오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내 두둥 앱 아이디로 발급된 어세스 토큰인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정보를 요청해서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는 이런 식으로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카카오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오어스의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어스의 스펙이 아니라 하면 저 오어스2가 이제 공통된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현할 때 구현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원을 해주긴 해준다. 근데 다른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는 안 해줄 수 있다. 그럼 이 방법이 100% 먹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공감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드까지 짜실 때 이 어세스 토큰을 그냥 프로필 정보만 확인하고 회원가입 시킨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그건 100% 문제가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막거나 아니면은 그냥 서버에서 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서버에서 이 지금까지 그림이 두둥 그림에 저 오른쪽에 있는 두둥 그림에 뭐 프론트 페이지랑 백엔드 페이지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보통의 방식에는 프론트에서 어세스 토큰을 받은 다음에 백엔드로 보내서 회원가입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하는 API가 하나 존재하게 돼요. 근데 그 API를 없애시고 그냥 한 번의 요청으로 바로 회원가입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출될 게 없으니까 회원가입 백엔드 API가 없으니까 악성 유저가 이렇게 접근할 그런 길조차도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정리하자면은 오어스에서 리소스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회원가입 처리까지 보통 한 번에 하시거든요. 하실 때 만약에 백엔드에 회원가입 어세스 토큰, 오어스 어세스 토큰 가지고 회원가입하는 API가 있다면은 혹시 본인 서버에 이런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점 2. 죄송해요. 양이 많아가지고 서버에서 다 처리하는 형식이라면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이 방식으로 해결했다면은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회원가입하면서 요즘은 이제 또 추가 정보를 받는 데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 오어스 리소스 서버에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회원가입하는 도중에 유저의 주소지나 아니면 이렇게 약관을 동의하고 해야 되는 화면이 존재를 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서버에서 다 처리를 해주면은 유저한테 피드백을 못 받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하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 환경에서는 뭐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앱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앱 같은 경우에는 앱 내부에서 보통 인증을 다 하거든요. 서버를 거의 안 거치고. 그럴 때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어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어스가 우리가 원래 맨 처음에 말했던 쓰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얻을 수 있냐? 그 해당하는 리소스 서버, 즉 카카오톡이나 깃허브에 있는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그죠?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 목록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해당 어세스 토큰 가지고 인스타 스토리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학교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였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웹사이트 상의 자신들의 정보에 대해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개방형 표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소스 서버, 뭐 카카오톡이나 깃허브에 대한 접근용이란 이 어세스 토큰 자체가. 그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세스 토큰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시키게 되면은 어세스 토큰의 정의가 오어스의 리소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카카오톡에 접근하는 거지 그 어세스 토큰이 두둥을 통해서 회원가입한 거라고 인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제 인증과 인가를 구분을 잘 하자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링크가 박혀 있는데 카카오 로그인의 공통적인 설명이에요. 카카오 로그인의 도큐멘트에 보면은 인증과 인가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가 먼저 봐볼게요.
여기 빨간 박스에 밑에 빨간 박스에 사용자가 같은 자원,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거죠. 이게 곧 어세스 토큰입니다. 그다음에 인증을 보실게요. 인증을 보시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각 서비스의 사용자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준다. 참고해 보면 이제 오픈 아이디 커넥트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인증에 쓰이는 건 오픈 아이디 커넥트고 인가에 쓰이는 건 어세스 토큰이다. 그리고 인가는 리소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고 인증은 로그인 세션 대신 사용 가능한 아이디 토큰이다 라고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 안 하실까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은 어세스 토큰으로 회원 가입을 한다는 거는 인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인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잠깐 이제 오스 어세스 토큰이 JWT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잡고 가자면은 스펙상 아이디 토큰만 제이슨 웹 토큰이라고 하고 어세스 토큰이랑 리프레시 토큰이 무조건 JWT 토큰인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평균으로 옵니다. 비밀번호 형식 같은 좀 랜덤한 숫자로. 그래서 이제 오픈 아이디 커넥트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이디 토큰은 카카오 로그인 구현하기 저 사진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로그인 세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JWT 토큰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처리를 할 때 어세스 토큰으로 회원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중간에 그 유저의 그 주소 정보나 아니면 동의 항목을 받을 때 그 사이에 무언가 이게 인증된 사용자라고 검증할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중간에 비게 돼요. 그 빈 공간을 좀 메꿀 수 있는 게 오픈 아이디 토큰, 아이디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디 토큰은 기본적으로 제이슨 웹 토큰 구조예요. 그래서 제이슨 웹 토큰이 여러분들 흔히 쓰시는 인증할 때 세션 없이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한 토큰이에요. 그러면은 제이슨 웹 토큰 하실 때 여러분도 비밀 키를 하나 두셔가지고 그거를 암호화한 뒤에 제 서버에서 풀어보죠. 풀어볼 때 그게 맞는 JWT 토큰인지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아이디 토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해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JWT 토큰이 그러면은 카카오가 키를 주는 건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가 그 JWT를 암호화할 때 쓰는 키를 저한테 직접 주는 건지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엉켰네. 자, 잠시만요. 그래서 아이디 토큰을 쓰면 어떤 구성이 가능하냐면은 유저가 카카오로 아이디 토큰을 요청을 해서 아이디 토큰을 받아요. 그 아이디 토큰을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그 약관 동의를 받거나 약관 동의만 받고 있는데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카카오톡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약간 부족할 때 추가 정보를 기입하고 그 추가 정보를 기입한 거를 아이디 토큰이랑 같이 회원가입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카카오에서 인증을 하고 그거를 로그인 세션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이디 토큰.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일단 JWT에 한번 다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JWT는 이제 스테이트리스로 서버를 만들 수가 있죠. 세션 없이. 근데 안에 보시면 이제 보통에 우리가 쓰는 거는 그 HS256이라고 그 키가 한 개예요. 키가 한 개고 제가 키를 시크릿으로 서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복화를 했다, 암호화를 했다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발급한 토큰인지 검증하는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JWT.io 사이트 많이 들어가셔 보시잖아요. 알고리즘을 위에 고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HS256 말고 RS256이라고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S256이라는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시면은 키가 두 개 생깁니다. 밑에 보시면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RSA 방식,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카카오 리소스 서버가 JWT 토큰을 암호화할 때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공개 키를 들고 있다가 그 공개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 거죠. 공개 키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개 키 목록을 들고 있으면서 이게 카카오에서 발급된 아이디 토큰이다 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무상태로.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이디 토큰으로 인증을 할 거니까 이렇게 중간에 약간 빈 공간이 있어도 아이디 토큰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회원가입을 진행 중인 사용자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어렵네요. 그래서 RS 256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프라이빗 키랑 퍼블릭 키 가지고, 프라이빗 키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고 퍼블릭 키는 두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암호화랑 복화를 요래조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제 두둥 서버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해당하는 아이디 토큰이 어디서 발급된 건지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인 세션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된 사용자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인증된 사용자를 어떤 과정으로 구현을 하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아이디 토큰 정보를 보시면 이것도 다 카카오 문서에 잘 친절하게 적혀져 있는 건데, 어, 키워드만 아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구현하실 수 있으니까 딱 넘어갈게요. 그 아이디 토큰 보시면은 헤더랑 페이로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로드에는 뭐 AUD, 앱 아이디랑 뭐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 가지고 이제 잘 복화하고 암호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스프링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세스 토큰 발급 시점에 아이디 토큰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디 토큰 가지고 공개 키, 일단 공개 키가 있어야 그 아이디 토큰을 복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RS256 암호화 방식에 따르면은 JWT 토큰을 복화하기 위해서 공개 키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개 키 목록이 어디 공개해 있냐? 카카오 서버가 이제 공개해 놨어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API 콜을 보내서 그 해당하는 공개 키 목록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공개 키 목록이에요. 공개 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목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알맞은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페인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좀 선언형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저기 보시면은 캐시 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 키 요청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캐싱을 한번 요 단에서 해버리면은 좀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공개 키 요청을 보내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공개 키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공개 키를 진짜 주는 게 아니라 n과 2로 줘요. 그래서 RSA 암호화 방식에 따르면은 막 n과 2로 막 지지고 볶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n과 2를 가지고 공개 키를 직접 만드셔야 돼요. 여기 소스 있고요. 그다음에 KID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KID가 해당 열쇠, 해당 JWT 토큰이 어떤 KID로 어떤 공개 키로 암호화됐는지를 알려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잠깐 뒤로 가서 여기 보시면은 JWT ID 토큰의 스펙에 KID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키 ID 토큰별로 사용된 공개 키의 값을 확인할 때 필요한 정보가 헤더 정보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헤더와 페이로드 두 정보 모두 다
복화를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검증하기가 있는데 길어요. 엄청 긴데 이게 좀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ID 토큰의 영역 구분자인 온점을 기준으로 헤더와 페이로드를 분류할 수 있고 페이로드를 가지고 AUD 그러니까 제 두둥에서 발급된 키인지 한번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면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서면 검증 전에 이제 페이로드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사인드 토큰을 가지고 페이로드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오면서 이 1번부터 5번을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 소스로.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AUD가 이제 두둥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고 그다음에 이슈어가 카카오톡인지 그런 거 확인하는 방법을 고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 검증하기.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JWT 토큰을 쓸 때 자주 쓰는 방식이죠. 그 복화할 때 KID 가지고 그러니까 공개 키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가지고 그 공개 키 가지고 복화를 하면 그 ID 토큰이 카카오톡 서버에서 발급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ID 토큰을 가지고 인증과 인가를 잘 구분해서 인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ID 토큰을 가지고 만일 추가 정보를 받거나 동의 항목을 받아야 될 때 회원가입을 미리 시키지 않고 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ID 토큰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설계하게 된다면 좀 더 깔끔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어세스 토큰 가지고 회원가입 시키실 때 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네요. 근데 이거 블로그 글에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링크 있는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소스로 보면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키워드만 알고 가면은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만 있으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때 충분히 따라서 구현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발표는 소프트웨어 개발 진심이신 19년차 개발자이시고 현재 알비언 테크 본부장으로 계신 김종필님의 실무에서 협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타이틀이 되게 그 부장님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 그 태어나기도 전부터 대학을 다녔을 거예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아마 그 회사에서 혹시나 만나시면은 뭐 CTO나 진짜 부장님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할 거는 이제 협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협업에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컴퓨터 관련된 전공 공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 코딩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제가 보는 이 신입 개발자들과 이 팀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렇게 기술적인 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고 이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미리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협업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돈 받고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프리랜서를 할 게 아니라면 프리랜서 내 혼자 집에서 재택으로 돈 받고 일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시면은 거의 100%의 확률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어떤 제품 서비스 회사의 팀에 소속돼서 들어가게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를 열심히 그 열심히라는 단어가 상당히 저는 이제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열심히 하신 거를 회사에서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여기 동아리 활동이나 프로젝트 한 거랑 전혀 다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를 조금 미리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여기서 열심히가 이제 뭐 불태워 사는 거죠. 아, 내가 내일 모레까지 서버 그 회원 가입하는 거 만들어 올게 해가지고 막 새벽에 막 코딩 불타는 코딩하고 뭐 아주 새벽에 뜨는 애 보면서 아, 나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되게 좋아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소중하기 때문에 새벽에 막 이렇게 불태워서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잘 할 생각을 먼저 작전을 짠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피드백 처음 발표하신 분이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왜냐하면 내 피드백을 누군가한테 주고받으면서 뭔가 나아질 수 있다. 그거를 아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밤에 새벽에 게임 하다가 말고 게임 할 거 다 하고 사실은 그쵸? 롤 랭크 유지시키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한 2시쯤에 이제 막 코딩하기 시작하죠.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협업이 뭐냐를 이제 적어봤어요. 제가 봤던 거의 한 5년, 6년 동안 제가 이제 학생들 멘토링 해주면서 봤던 모습들을 이제 적어본 거예요. 캡스톤 학교에 캡스톤 디자인이 있어요.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이 있고 실제로 제가 국민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멘토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데 나간다. 한이음이라고 홍익대학교는 한이음을 올해는 4팀밖에 안 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이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3학년이신 분들은 한이음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팀을 만들고 뭔가를 하자고 이제 꽉 모여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하고 싶은 거야. 팀은 만들어졌는데 나 혼자 하고 싶은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미팅 뭐 할지 말지도 막 이제 고민하면서 뭘 할지를 대충 정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한 다음에 갑자기 다들 집에 가가지고 게임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한 다음에 혼자 열심히 할 걸 통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 미팅 때 일주일 뒤에서나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일주일 뒤에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라고 이제 짠 하고 갖고 오죠.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한 사람이 있죠. 그것마저도 안 하고 이제 다음 일주일 뒤에 미팅이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통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협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혼자만 잘하는 게 협업인 거냐를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이 팀이 잘 되는 거냐?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에서는 팀으로 반드시 일을 하는데 혼자 뭘 어떻게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그 높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저는 높은 사람이니까 그 연차가 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들어온 지 3개월 된 사람부터 해가지고 뭐 5년차, 7년차, 10년차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회 부적응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제 요거의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게 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상황을 편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너는 서버하고 너는 클라이언트하고 너는 뭐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냥 편의대로 탁 나눠놓고 각자 열심히 잘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겠지라는 이제 헛된 꿈과 희망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팀 프로젝트고 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뭔가 알아내고 만드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아까 그 두 번째 발표하신 분 오스 엄청 파가지고 엄청 만드셨는데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뛰어넘는 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생각 첫 번째가 그 하얗게 붙어서 시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 힘들지만 나 혼자라도 잘하면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별로 좋은 작전이 아니에요. 혼자만 잘하는 게 팀이나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작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생각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진짜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는 잘한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아는데 얘는 못한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위해서 얘가 할 것까지 내가 다 한다. 이거는 협업의 개념을 없는 게 넘어서서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제가 신입 개발자 면접을 횟수는 해보지 않았는데 수백 번은 된 것 같아요. 수백 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 뭐 어떻게 해서 프로젝트 했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간혹 그런 친구들이 등장해요. 팀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다 했어요. 저 혼자 열심히 다 해서 이걸 다 만들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등장하거든요. 저는 그런 친구 나타나면 그렇게 말하는 친구 있으면 탈락이에요, 그냥.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생각,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그 소심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죠. 여러분들 여기 속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한다는 걸 밝히기를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렇죠? 나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른 것한테 알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거지 같은 코드에 대한 지적질을 누군가 해주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몰래 숨어서 몰래 해야죠.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코드리뷰를 하기 싫어해요. 코드리뷰도 하기 싫어하고, 깃허브 리포지토리도 프라이빗으로 몰래 만들어서 혼자 해요. 팀으로 해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몰래 해요. 그리고 미팅도 하자고 해도 해야 되나? 그냥 내 할 일만 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솔직히 저렇게 생각해 본 적 있다.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회사에서는 다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누가 코드 못 짰는지 다 알고 있고, 내가 못한다는 거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고, 내 구지 같은 코드에 대한 지적질을 막 미친 듯이 막 하죠. 이게 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이게 다 반대로 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말로 할 수 있는 규모니까 3명, 4명, 5명 이렇게 팀으로 하니까 모이면 돼요. 회사에서는 수십 명이 있거든요. 수십 명이 모여서 하려면은 한마디씩 한 사람이 5분씩 던져도 2시간씩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툴들을 조금 많이 써요. 네, 엑셀은 좀 이제 올드하지만 슬랙, 노션, 지라 뭐 이런 툴들을 써가지고 매일 누가 뭘 어떻게 어디까지 하는지를 다 공개해가지고 적어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팀 프로젝트 하면은 가끔 연락 안 되고 두절되고 뭐 과제하느라 바빠서 시험 보느라 바빠서 뭐 연애하느라 바빠서 연락 잘 안 되고 어느 날 나타나면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런 친구들은 회사 가면 이제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숨을 데가 없거든요. 누가 뭐 하는지가 다 공개돼 있으니까. 네. 매일 같은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데일리 미팅이라는 거를 해요. 매일. 저는 오늘 뭐 할 거고, 뭐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요. 혼자 몰래 뭘 한다는 거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새로 신입이 들어와도 잠깐 거기서 제 생각엔 한 달 정도만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월급 루팡이 누구고, 실력 없는데 여기 왜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눈에 보여요. 민감한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누가 뭐 따뜻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라에 그런 스케줄링을 하는 좋은 그 도구가 있어요. 누가 언제까지 이 작업을 해서 끝내서 빌드가 해서 배포가 이날 된 거다라고 다 스케줄링을 잡아놨는데 안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죠. 민감한 얘기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대놓고 앞에서는 이제 하하호 하면서 점심 먹을 때 하하호 하지만 이 자식은 일을 왜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드리브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일어나요. 엄청난 지적질이 막 난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공개 처형을 막 매일 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실무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나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가져주다니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제품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누군가 대부분 경력이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진 리더가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하거든요. 신입 때는 잘 모르니까 선임들이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일 던져주면은 나는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라고 달려가요. 근데 한 두 달쯤 뒤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막 밝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삽질을 왜 우리가 돈 받으면서 뭐 삽질을 이렇게 하고 있지? 뭐 이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면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삽질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가죠. 코딩하는 시간 말고 어떻게 하면 설계를 이제 뭐 예쁘게 잘 해볼 수 있을까? 인터페이스 어떻게 뽑고 컴포넌트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거를 빌드를 자동 빌드를 어떻게 해보고 이런 거를 막 고민하지 내가 코드 한 줄을 딴 사람보다 더 빨리 잘 짜는 게 중요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신입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피드백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혼자 열심히 하지 마시고 사람들 팀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 개발할 때 여러분들이 클론 코딩 이제 사실 클론 코딩도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볼 만한데 클론 코딩만 붙들고 있으면은 이거만큼 시간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아저씨가 클론 코딩 많이 하잖아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두 번, 세 번 하고 있으면은 뭐 그 시간에 차라리 딴 걸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뭐 문서나 블로그 이런 거 보고 이제 내용 파악하고 혼자 코딩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어, 초기에는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뭔가 공부할 때는 필요한 부분인데 어, 협업을 할 때는 그런 시간은 조금 적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찾아보고 될지 안 될지 각을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시간 오래 잡으면 안 돼요. 다음 주까지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 시간대까지 빨리 찾아가지고 얘기해주고 그래? 그거 아닌 거야?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해서 이제 보완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낫지. 누가 뭐 팀장이라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다음 주까지 이거 해오세요 그러면은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사실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보면은 대충 두세 달 만에 끝내고 싶어 하는데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피드백을 달라고 하면은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이클을 좀 적게 가져가고 회사에서도 매일매일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회사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주일 말고 하루나 이틀 단위로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누군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지적질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나아요. 나중에 제가 쓴 것 같은데 네, 이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잘하기 위한 어떤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너 똑바로 너 못하니까 뭐 실력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또 미워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이런 게 생기면은 그게 글 쓸 때나 말할 때 이게 드러나요. 막 사람을 무시하고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감정을 조금 잘 자제를 하시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진실성 있게 사람을 대해야 되지 이게 인신공격적으로 하면은 별로 좋진 않아요. 물론 회사에서는 잘 안 그런데 이게 간혹 이렇게 드러나는 분이 있거든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얘기를 해드렸지만 매일매일 체크를 한단 말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까지 했고 이번 주까지 뭘 할 거고 그래서 뭐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 다 얘기하면서 체크를 하고 업무 내용도 공유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지에 대한 피드백도 서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런 것도 좀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도 회사에서 이게 몇 시까지죠? 5분 남았네? 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9시 요새는 이제 탄력 근무제니까 지금 뭐 8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해서 뭐 5시에서 7시에 퇴근한다. 뭐 그러면은 8시간을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실 때 어, 회사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8시간 내내 코딩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만약에 개발하시는 분이 회사에서 8시간 있는데 4시간 이상을 코딩하는데 시간을 썼다. 그러면은 저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요. 4시간. 4시간 생각해 보시면은 고작 4시간밖에 안 했는데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미팅이 엄청 많고 일단 미팅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있는데 30분, 1시간 단위로 진행이 돼요. 업무가 흐름이 끊겨요, 보통.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커피도 마시러 가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누구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이러면은 코딩만 순수하게 8시간을 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할 때 이제 제가 시간 얘기를 해드린 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에 앉아서 코딩하는 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은 엄청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멘트가 비동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노션에 누가 업데이트하면은 알람성도 뜨고 또 누가 코멘트 달면은 메일로 알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멘트를 보고 어, 자리에 가서 말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로 이제 비동기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신저 같은 걸로 뭐 확인해 주세요. 빨리 안 돼서 뭐 해주세요. 이런 걸도 동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피드백을 막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칸막이가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코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면은 회사를 가시지 말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만 해도 벌써 좀 하루에 4-5시간은 이렇게 하는데 다 쓸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회사가 돈을 잘 벌고 그다음에 동료들하고 즐겁게 일하고 내가 성장하고 자라게 도움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그 피드백의 진정한 의미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향을 가질 때 연봉은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것만 하고 이제 끝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게 그 동료들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 지적질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좀 잘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매일매일 뭘 하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거를 계속 서로 알려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 보통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굳이 뭐 제가 뭐 얘기는 안 했지만 에자일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에자일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그 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스택하고 지식이 있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에 맞는 어떤 팀 프로세스하고 문화에 맞춰가지고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하셨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알려주려고 여러분들 입사해서도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해야 되라고 이제 적응 기간을 오래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코딩을 못해가지고 적응 기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 마지막 제 자기소개인데 이거 잠깐 들어가 보시면 제 얼굴 여기 있죠. 기섭인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취준생 기섭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19년 차 개발자도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만 하신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들어보면은 되게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그렇죠. 부지런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 부지런히 기업에다 뭔가 하고 있는 거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멘토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후배 그 개발자분들한테 많은 경험적인 거를 많이 전달하려고 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증거로 여기다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잔디 심어지는 게 코드로 심은 게 아니고요. 그 멘토링 할 때 코멘트 다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책 읽고 토론한 내용들 이런 걸로 심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 저는 이제 개인 멘토링도 많이 하고 어, 매일 밤 11시가 되면은 계속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온라인으로 많이 해요. 멘토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메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얘기 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